며칠 전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을 잘못 건드린 일본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회사는 전혀 없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약 400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미국 농부들의 표가 절실한 트럼프의 뚜껑이 결국 열려버렸고 일본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협상 1단계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아몬드, 호두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일본이 열심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의 옥수수 구매 약속이 자충수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할 만큼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일본 언론사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제 즉 수출 가능 수량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합의할 것이라 전했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한 오테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일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협상이 끝났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무역 협상은 역시나 일본의 꿈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램과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문에 서명한 장면인데요. 대충 보시면 둘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는 무엇인가 쟁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아베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 바뀐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매년 8조 4천억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해야 합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소고기는 38.5%에서 9%로 축소됩니다. 1kg에 500원이었던 돼지고기 관세는 5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춰버렸고요. 여기에 1조 6천억 원어치 미국산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는 지금 즉시 관세가 사라지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인과 치즈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은 0%로 내리게 됩니다.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90%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들이 매우 낮은 관세 혹은 관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다시 보시면 논란의 옥수수를 포함해서 농산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미국 농부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비디오, 전자책 등을 포함한 48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협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제품들은 이미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제품들인데 단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디어 일본도 무엇인가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8조 4천억 원어치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한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480억 원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175배 더 많은 이득을 챙긴 것이죠. 만약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대로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8조 원어치를 구매해 주었다면 더욱더 심각한 격차가 벌어졌겠죠. 자, 일본이 미국에게 이 정도 양보했으면 뭔가 얻어야 정상이겠죠. 지금부터 미국에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일본산 제품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표에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가지, 간장, 증기 동력 터빈, 공작기계, 자전거, 악기. 일본 국민들, 특히 일본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퍼주기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가 꿈꾼 것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보시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노를 외쳤고, 이번에 일본과의 실무 협상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라며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고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역대급 갖다 바치기식 외교를 펼쳤음에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트럼프와의 회담 후에 아베가 뉴스 컨퍼런스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와 나 사이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베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보장이 담겨있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언제든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가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상위 랭킹을 보시면요, 여기 토요타가 222만 대, 혼다 145만 대, 닛산 134만 대, 스바루 68만 대씩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상당수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70만 대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1년간 수출한 자동차는 60조 원, 자동차 부품은 10조 원 정도인데 이것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시나리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처럼 단순히 일본의 야망에 불과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 가능성조차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온 일본 정부, 그런데 정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던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이죠. 이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2조 5천억 원, 대두 1조 2천억 원, 돼지고기 1조 5천억 원, 냉장소고기 1조 2천억 원, 냉동소고기 4,600억 원, 쌀 2,300억 원, 밀 8천억 원, 치즈 1,700억 원씩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8조 4천억 원어치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들이 일본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겠죠. 한국과 일본의 농업 GDP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 농업 종사자들을 단순히 미국과 딜을 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아베의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의 농업 GDP 차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하락 구간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의 농업 GDP는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 일본의 1년 농업 GDP는 기껏 해봤자 50조 원 정도로 총 GDP가 6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산업은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고령화 국가로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변화를 보시면 중국과 대만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20%에 가깝죠.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수백 개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더 많은 도시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인구 1억 2,7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한 도심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베가 이 7천만 도심 인구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일본 농업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고, 나머지 6천만 명의 일본 인구와 7천만 도시 인구와의 빈부격차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어 일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두 가지 LPDDR5 1Z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주로 다뤄보고, 또 AI 점단 조직 신설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LPDDR5 1Z 요거부터 들어가 보죠. 삼성이 이 LPDDR5 로우파워죠. 세계 최초로 16기가 최고 용량, 이 용량도 세계 최초예요. 처리 속도도 당연히 세계 최고고, 이 D램을 양산했다라는 소식,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미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근데 이번에는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삼성이 또 공식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LPDDR5에 대해 1Z 나노 공정 기반의 초고속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1Z라는 의미는 10나노 초반을 일컫는 말이죠. 1Y 1Z 이렇게 말하죠. 삼성전자의 이 16기가 LPDDR5 D램은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에서 정한 LPDDR5 표준 규격을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 6.4GBps bps죠. 에 달하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16기가 LPDDR5가 하반기에 나올 삼성의 차세대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좀 삼성의 어떤 하이엔드 라인의 노트북 같은데 바로 탑재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퀄컴이나 인텔 쪽에서 나오는 프로세서가 이 16기가 이상의 D램 용량과 6.4GBps 데이터 속도를 모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폭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더욱 슬림해지고 고성능해질 이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데 하드웨어적인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고요. 처리 속도 역시 앞으로 점점 스마트폰에 AI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셔서 다들 아시죠? 손정희 회장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도 와가지고 AI 요랬잖아요. 어쨌든 AI가 스마트폰에서도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다못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멀티카메라의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링, 즉 멀티카메라로 또 줌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줌 할 때도 AI를 통한 프로그래밍 줌이 이제 줌이 몇 단계 넘어가면 프로그래밍 줌이 일부 들어가고, 요즘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여러 카메라로 찍은 후에 합성하는 기술에서도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예를 들자면 S20 울트라에 다 들어가는 기능들이에요. 실제로 이미 AI로 프로그래밍 처리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AP 칩에도 NPU의 AI 뉴럴 프로세싱 유닛 AI 개념이 적용이 되죠. 이런 AI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도 똑같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사물을 이렇게 카메라 모듈 같은 센서로, LG 이노텍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카메라 센서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려면 결국에는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 안에 내장의 어떤 느낌으로 보면 D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 6.4GBps, BPS라고 부르죠. 요 데이터 처리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가속 추세이고, AI라는 신산업에 삼성보다 더 이 D램 분야에서 적합하게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가 올해 특히나 이 삼성을 앞으로도 똑같지만 주목하는 올해의 포인트는 바로 특히 D램 안에서는 EUV입니다. 사실 EUV라는 것은 파운드리에서는 작년의 포인트였어요. 올해는 또 다르죠. 하지만 D램에서는 올해가 EUV가 또 포인트예요. 즉 삼성은 계속 이 포인트를 리딩해 가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세계 점유율을 휩쓸고 있는 삼성이 처음 이 파운드리에서 EUV를 삼성이 도입을 할 때 영상에서 언급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 파운드리 1위 회사를 넘어서려고 EUV를 도입한다는 것도 당연히 상식적이고 맞는 해석이지만, 삼성에게 이 EUV를 파운드리에 도입하면서 D램 분야에서 더 큰 해자가 있다. D램에도 결국 EUV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파운드리에서 7나노 세계 최초를 이제 EUV를 도입한 삼성은 당연히 D램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때가 바로 올해입니다. 삼성만이 D램 업체 중에서 EUV를 하죠.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를 물론 뭐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라고 해서 반도체 엔지니어는 공정별로 결국에 다 나눠서 그 공정 안에서 그 일만 하거든요. 물론 또 다른 어떤 분야들이 있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분야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공정 하나에 뭐 애칭이면 애칭 이렇게 한쪽에만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차피 반도체 엔지니어도 전체적인 틀은. 그래서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파운드리에서 EUV를 써본 공정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D램에서 똑같은 장비를 쓰는데 더 빠르게 적용하고 수율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은 올해 이미 세계 최초로 4나노 공정 개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ASML에서 최근 3나노도 EUV 싱글 패터닝으로 구현하게 툴을 개발 중인 소식도 삼성에게 호재고요. 기존 장비를 가뜩이나 활용해서 가능하게 AV가 각도 같은 걸 조절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 싱글 패터닝으로 3나노까지 가면 혁신적인 원가 절감이죠. 원래는 멀티 패터닝으로 가는데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아니면 차세대 장비를 사거나 그런 거는 멀티 패터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원가가 늘어나는 거고 뭐 차세대 장비를 산다. 그것도 당연히 장비, 고정비, 원가 매출이 늘어나는 개념이죠. ASML의 노광 장비가 뭐 일반적으로 1000만원이 넘어가고 뭐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차세대로 가면 3000, 4000. 사실 ASML은 해자로 둘러싸인 기업이에요. 독점력으로 모노폴리. 지금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장비로 이 3나노 싱글 패터닝이 가능한 이런 어떤 툴을 R&D 했다고 ASML이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런 류의 어떤 해자를 세계 D램 업체 중에 삼성만 가지고 있느냐? 삼성만 EUV로 삼성만이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EUV를 다룰 수 있는 업체 그냥 세계 업체로 봐도 TSMC랑 삼성밖에 없죠. 근데 TSMC는 D램 업체가 아니죠.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보면 SK하이닉스는 물론 EUV 장비는 있어요. 근데 EUV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양산해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삼성이 EUV를 처음 도입하면서 공정 어떤 효율화 과정, 즉 간단히 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애를 먹은 그 과정을 삼성 직원이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매뉴얼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죠. 뭐 SK만 특별하게 뛰어나서 뭐 처음부터 잘 적용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경험의 차이가 결국에 있다. 자, 뭐 EUV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EUV가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 파장 길이가 짧은 그 가시광선보다 짧은데 광원을 사용해서 회로를 새기는 장비를 말합니다. 너무 늦게 설명했나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고 원래는 그 브라아르곤 장비를 이용해서 이걸 했었는데 멀티 패터닝을 해가지고 7나노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계가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EUV로 이제 더 아래로 가게 된 거죠. 5나노부터는 사실 필수적이고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런 EUV 노광 장비 없이 일제 D램의 대량 생산에 돌입해도 이런 미세화 수율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당연히 멀티 패터닝으로 열심히 하겠죠. 아니면 뭐 하이닉스는 이제 EUV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노하우가 이제 밀리고 그러면 노하우를 떠나서 기존 장비로 하자니 어떤 생산 수율, 효율적 측면에서 당연히 EUV를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 어떤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승기는 잡았다. 이렇게 보고 원래 뭐 승기를 잡고 있었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실 뭐 주제라기보다 첫 번째 주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뤘고요.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면 올 초에 이제 D램을 생산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DS 산업 부문에 그 아래에 데이터 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DIT 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박사급 인재
박사급 인재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을 뽑느냐?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 전략,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반이고 그것을 약간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IT 로드맵 수립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조직을 지금 선발을 하는 것 같고, 식각과 불량품 선별하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자동화를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동화라고 볼 수도 있고, AI나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의 어떤 불량이나 이런 걸 분석하고 해내는 거에 대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AI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좀 보조 역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 즉 삼성이 뭐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진작부터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번에서는 NPU 같은 개념으로 AI 처리에 특화된 어떤 보조 수단을 활용해서 뭔가 할 때 반도체 생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상대 어떤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지금 채용 공고를 이미 냈고요. 그래서 뭐 박사급 인재도 채용하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차원 앞서 나가겠다. 뭐 이런